오늘 모신 분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증시 요즘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약간 좀 눈치 보기 같기도 하고요. 아직도 그냥 강한 그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정부 정책에 약간 노이즈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에 제가 이제 좀 채널 출연하는 곳마다 상담 막힐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재미없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금 비중 좀 가져가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방송했던 그 경제 방송 한 달째 제발 나한테 다음 주 전망 좀 물어보지 마라. 재미없을 것 같다. 재미없을 것 같다. 근데 뭘 자꾸 물어보냐, 재미없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보이는 게 없을 때는 주식을 사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일 때까지 기다려도 되지 않느냐. 뭐 증권사 직원들이야 영업한다고 그런다 치고, 매니저들이야 수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왜 그러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저는 지금 한 달째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우리가 대선 전부터 사실은 좀 오르기 시작했죠. 4월 2일 날 관세 부과했다가 철회하면서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었던 거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90%를 넘어가면서부터 폴리마켓에서 네.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 지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200까지 바로 올라왔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딱 체감적으로 느끼기엔 6월, 7월 중순까지가 엄청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그 오름폭이 사실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상승의 기울기였는데, 그 기울기는 사실 코로나 때 빼고는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네. 그 정도 기울기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상법 개정하고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였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장이 좋아 그러면 핫하게 들어오는데 아닌가 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그 자리에서 반토막 나는 게 수두룩했었어요. 왜냐하면 배당이 없거든요. 배당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주질 않다 보니까, 이게 주식이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면은 반토막이에요, 빠지면. 그렇죠. 항상 그랬었잖아요. 그게 삼성전자 배당 받아보셔도 지금 많이 준다고 하는데 티 안 나잖아요, 사실은. 제 손님들 지금 몇 년째 받고 계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분기당 290 몇 원, 주당. 주당 의미 없잖아요, 사실은. 그럼 주가 지금 7만 원인데 290 몇 원, 그 무슨 300원 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제 항상 주가의 하방의 리스크를 더 키웠던 게 있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는데 이소영 의원 안이 굉장히 획기적이었었던 게 25%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에 붙으면 27.5%.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혹할만 하죠. 배당 받으면은 절반은 세금 뜯기게 되고, 그게 또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또 건보료에도 또 문제가 되고, 이게 다 엮이잖아요. 분리과세 해주면 되는데 27.5%? 그러면 해볼 만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굉장히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노이즈가 막 이제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조건을 갖다 붙이고, 뭐 배당 성향이 40%로 올라가고, 거기에 연평균 또 배당 성장이 5%가 돼야 되고, 몇 개나 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거기다가 또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과세율이 35%. 그러면 38.5%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그거는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법을 제정할 때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해도 되겠는데라는 느낌을 갖게 해줘야지 대주주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나 해버리게 되면 누가 그걸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연봉 받으면 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그동안 동원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장 노이즈가 되다 보니까 이 과속에 대한 부담이 이제 확 와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8월 달이 일본도 오르고 중국도 오르고 미국도 오르고 대부분 글로벌 증시가 다 올랐는데 우리만 아마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빠진 폭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그 안에서 종목들이 녹아버린 거죠. 그러게 그 주도주들 막 부러지고. 네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수급도 좀 달라진 것 같고,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또 주도주도 좀 부러지고, 투자 심리도 전에는 불과 3주 전만 해도
기본 그래도 최소한 4천은 갈 수 있을 거야. 3,300 정고점은 뚫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치들이 아주 컸었는데 이것도 다 부러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다 부러진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가장 큰 거는 또 한 번 신뢰의 의문을 제기한 거죠. 정부를 믿고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은 외국인도 그렇죠. 들어왔지만 국내 개인 투자들 큰 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를 건드려 버린 게 가장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대주주 요건입니다. 대주주 요건이 50억으로 작년에 뭐 이렇게 기습적으로 바뀌었지만 이걸 10억으로 다시 낮췄잖아요. 낮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작년이 아닌가요? 낮추게 됐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최근에 주가 급등했던 종목들이잖아요. 다 네. 주도주군에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다 문제가 된다고요. 그 그렇죠.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게 세금을 내고 버티면서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차익 실현해가지고 현금 챙기고 튀는 게 맞을까? 그렇지. 일단 불확실할 때는 후자를 택하겠죠. 노이즈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게. 거기에다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수급으로도 영향을 줘버린 거고 그러니까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뭐 몇십조가 되네 몇백조가 되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객 예탁금도 지금 고점 찍고 지금 사실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파는데 예탁금이 빠진다는 얘기는 실제로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지금 그렇다면 그 바이오주와 관련해서는 지금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항암제로 지금 요즘 흐름이 좋잖아요. 뭐 선택하신 쪽은 어디입니까? 우리 대표님이 제 방송을 안 보시는군요. 모니터링을 안 하시네. 제가 먹방 보느라 바빠요. 네. 지난주에 네. 그 박현상 부장이랑 이제 바이오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바이오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비만, 뭐 BBB 셔틀 뭐 이런 거 많은데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신약 개발을 진정한 의미에서 신약 개발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고 그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덜 들고 그리고 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를 보면 된다. 그게 플랫폼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 기업을 봐라.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라고 해서 뭐 플랫폼 기업에 뭐 D&D도 있고 펩트론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게 개념을 인식을 하고 있으면 그 비만이 안 되면 끝이네 이게 아니라요.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거는 롱액팅, 그러니까 이제 약효를 오래 지속하게 하는 거, 또는 이제 경구용으로 바꾸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피하 주사제로 바꾸는 SC제형, 뭐 알테오젠 같은 거, 또 BBB 셔틀이라고 이제 뇌에 약물이 이제 투과되는 기술, 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가운데서 검증이 된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막 새로운 거, 막 신선한 거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이미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들. 입증이 된 것들이 오히려 더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현상 부장한테 내가 지금 몇 개 갖고 있다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이사님 갖고 있는 거 이거 맞죠? 딱 그러. 왜냐하면 그 친구하고도 이렇게 직접 소통을 안 해도 쿠션으로 소통이 되니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데는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그렇죠. 비용이. 성공 가능성이 되게 비용도 높지 그렇고.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맞고 지금 현재 비만 관련돼서도 사실은 비만 치료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채택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 기술의 가능성이나 또는 현재까지 어떤 레퍼런스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옳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현재 제가 바이오 주식 갖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플랫폼 아닌 거는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바이오라고 하기는 어렵고 분류는 의료 그 장비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요. 기기 쪽으로 들어가는데 기기도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다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제가 파리로 나왔을 때도 처음부터 바이오를 제가 할 때마다 플랫폼 기업만 보시라는 얘기 했던 네. 바이오 플랫폼 기업.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 LNF 악재로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또 부러졌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냥 그 테마성으로 그냥 올랐다가 이제 시효가 다 됐다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이 주가 변동으로 봐야 될까요? 제가 2차 전지 물어보는데 갈 때마다 이제 답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지금은 바닥은 확인된 것 같다. 그런데 이게 U자나 V자가 아니라 L자형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왜 강하냐고 물어봤을 때 주도주가 지금 사실 조선주 빼고는 대부분 이제 다 부러져 있잖아요. 부러지고 또 반도체 잠깐 반짝했다 쉬어가고 그러니까 틈새 장사로 못 올랐었던 주식들이 올랐었잖아요.
그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게 이제 많이 빠져 있었던 데다가 올라가면서 또 쇼크오버도 일부러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반등이 좀 격하게 나온 데다가 그 와중에 ESS 뭐 테슬라로부터 수주했다고 LG엔솔 나오고 뭐 이러면서 세게 붙었었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2차 전지는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LNF 결국은 또 이제 자본 조달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재무 리스크 체크하라. 연초에도 뭐 그러다가 하나 정지된 것도 있지만은 제가 지금 모든 게 우리나라의 지금 2차 전지 업체들 모두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중국만 구조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마도 이 속도가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EV로 전환 속도를 굉장히 늦추는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전환 속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재무적인 리스크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적인 어떤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2차 전지를 보셔야 되고 저는 2차 전지는 항상 올인하지 마시고 많이 반등했을 땐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재무적인 여력하고 그 다음에 시장 지배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만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스가 모멘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루 좀 안 좋았다가 이제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엔진주들이 조선 엔진들이 확 튀어 올랐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스가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 상반기 주도주 섹터 가운데서 전체 비중을 전혀 안 줄인 게 조선이고 조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 건데 이거는 되게 의미가 큰 게 뭐냐면은 지금 그 그러니까 조선 관련해서 제가 8.15에서 처음 얘기했을 때가 작년 1월 달에 이제 나오면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말씀드렸었던 건 선박 교체 주기를 말씀드렸었어요. LNG 빅사이클도 있지만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선박 교체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도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남아 있고요. 여기에 지금 엠팩 83이라고 하는 게 아마 10월 초쯤에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 27년부터는 탄소 배출에 대해서 벌과금이 붙어요. 아마 네. 톤당 한 380불 정도가 붙을 거예요. 네. 그게 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유럽 내에서 영내에서는 주요 항구에서는 지금 그 탄소 배출이 심한 그 구형 선박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붙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역시 교체 수요가 커진다는 거. 그다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은 우리가 사실 비교 대상이 되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로 중국하고는 지금 시장 점유율이 벌어져 그렇죠. 있잖아요. 네. 지금 50% 이상이니까. 근데 미국이라는 시장에 중국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못 들어오냐? 첫 번째는 미국이 중국에다 발주를 한다는 얘기는 미 해군을 키워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뭐 자기 스스로 자기 발에 올무를 매지 않는 이상에는 그건 할 리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 시장을 그러면 우방 국가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 상선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철수 분위기거든요. 군함 일부 하고 있고. 다른 국가에서 군함 하고 있으니까 그건 나눠 갖는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상선 쪽에서만 해도 LNG 프로젝트만 12개가 넘어요. 우리나라한테 1,000억 달러치 팔았죠. 네. 일본에 뭐 5천억 팔았고 저쪽에 뭐 6천억 그렇죠. 그거 이제 싣고 와야 되니까. 그럼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캐리어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FLNG 이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실 수 있는 게 그쪽에서 그 국적 상선단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소위 말해가지고 그 존스법 뭐 이런 것들 이제 변경되고 하게 되면은 영내에서 돌아가는 이제 중형 선박 이런 것들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었던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현중에서 딱 합쳐버리니까 미포하고 합쳐버리게 되니까 현중이 방산 라이선스 갖고 있는 데다가 이제 다 해버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한화가 진출돼 있지만은 하나만이 아니라 현중도 등치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네. 현지 투자도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시작이고요. 그 한 가지 더 오늘 최근에 보시면 어제 그제 해서 보시면 기자재가 난리가 났죠. 네, 그랬죠.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방 산업,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기대치들.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저기 조선사들이 들어가잖아요. 걔네들은 그렇죠. 배껍데기밖에 못 만들어요. 음,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본행제를 들어갈 거고 탱커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죠? 엔진 들어가야 되고 그럼 다 글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장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괜찮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밸류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50만 붙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도 붙을 거라는 거고요. 방산 밸류를 보면은 그 우리나라 그래서 하나오션 밸류가 되게 비싸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해외 글로벌 그 군함을 만드는 조선소들 있잖아요. PER 밸류가 30배 후반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본격적으로 인발브가 돼가지고 파이를 키워버리게 되면 한국 조선소들 같은 경우는 추가 업사이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